영적 성장을 위한 독서 시간입니다. 헨리 나우엔의 두려움을 이긴 사랑을 계속해서 읽어드립니다. 지난번엔 두 번째 장 죽기까지 신실하게 중 반을 읽어드렸는데요. 지난번 마지막 내용은 1980년 9월 과테말라의 정치 상황은 매우 악화되어 가고 있고 로터와 교구 사람들과 동력자들의 생명이 위태롭게 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선한 목자. 1980년 탄압은 산티아고 아티트란에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다. 신중한 로터는 매우 조심해야 할 상황임을 인식했다. 그는 교구 사람들과 수녀들, 전도사들, 그 밖의 동역자들, 협력 신부인 페드로, 그리고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했다. 한편 할 수 있는 한 자기가 맡은 사람들 곁에 있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기도 했다. 그는 이렇게 썼다. 우리가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은 분명한 현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정부가 언제 어떤 형태로 교회에 대한 핍박의 수위를 높일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한 달 동안 모든 교육들과 공동체 모임은 취소되었습니다.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단지 적은 공동체로 모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다른 동력자들이 거리에 나가는 횟수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거의 사제관을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종교 지도자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은 납치하여 고문하거나 죽이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바로 이틀 전 이웃 교구에서 사역하던 한 젊은 사제가 한밤중에 납치되었습니다. 그는 우리 교구 수녀의 사촌이기도 합니다. 그가 살아나오기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일 듯 보입니다. 과테말라 인구 중 55%는 인디안 사람들이다. 미국에서 원주민들과 흑인들이 그런 것처럼 이들 토착민들은 사회의 하류층을 형성해 왔다. 그들은 오랜 세월 동안 인종차별로 고통을 겪어왔다. 그래서 그들은 너무나 쉽게 정부 탄압의 첫 번째 희생양과 피해자가 되었다. 이러한 현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로터는 자기와 협력 사역을 하고 있는 과테말라 인디안 페드로의 신변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반면 자신은 미국 시민권을 가졌기 때문에 페드로보다는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저는 페드로만큼 많이 위험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외국인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자진해서 출국하겠다고 하면 그들은 아마도 제가 이곳을 떠날 수 있는 기회를 줄 것입니다. 그들이 미국인 사제를 죽인 일은 아직 없으니까요. 그러나 로터는 이 편지를 끝마치기 직전 매우 절제된 어조로 자기는 자기가 맡은 사람들을 위해 생명을 바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의사를 대주교에게 분명히 알렸다. 그는 지금 당장이라도 이것을 떠나 미국으로 출국하면 안전하게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오랜 세월 동안 산티아고 아티트란 사람들과 함께 엮어온 끈끈한 사랑의 끈을 끊을 수 없었다. 그는 결코 자기의 사람들을 포기할 수 없었다. 그것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다. 만약 제가 직접적인 위험을 받으면서 이곳을 떠나라는 말을 듣는다면 저는 이곳을 떠나겠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생명을 내주어야 하는 것이 제 운명이라면 그렇게 할 수밖에요. 저는 이곳 사람들을 저버리고 싶지 않습니다. 이것이 제가 하고 싶은 말입니다. 이 시기가 끝날 때까지 이곳에 남고 싶습니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한 일들은 얼마든지 많습니다.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위험에 처한 스스로의 모습을 목격하면서도 우리가 계속해서 최선을 다해 섬김의 사역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 편지는 많은 것들을 보여준다. 무엇보다 로터가 대단히 겸손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는 주교의 마음을 더 쉽게 감동시키기 위해 많은 성경 구절들을 인용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사제로서 주교에게 편지를 쓰면서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라는 요한복음 15장 13절 말씀을 인용했다면 말하고자 하는 바를 더 쉽게 전달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는 고상한 용어를 써가면서 자기가 처한 상황을 미화하려 하지 않았다. 이 편지에는 그런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달이 지날수록 자기의 사람들과 함께 머물겠다는 헌신의 마음이 더 굳건해져 있으면서도 그는 그런 사실을 매우 단순한 어조로 서술했다. 한편 이렇게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가끔씩 그는 유머 감각을 표출하기도 했다. 언젠가 그는 단 한 차례 순교에 대해 언급했다. 그의 이웃 교구 사제는 그가 한 말을 이렇게 인용했다. 저는 순교자들을 좋아합니다. 그들을 책으로 접해 보았을 뿐이지만요. 로터가 죽음을 맞이할 시점에서 그가 보여준 모습은 성경 말씀에 나타난 형상을 연상케 했다. 그것은 자기 양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 선한 목자의 형상이었다. 1980년 9월 주교에게 보낸 편지에 그는 이에 관한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얼마 후 자기의 친구 프랭크 윌리엄스에게 보낸 편지에는 그런 생각을 언급하였다. 위험의 징후가 감지되기 시작했다 할지라도 목자는 양들을 보호하기 위해 그것들을 저버리거나 도망갈 수 없다네. 나는 내전 기간 동안 자기가 맡은 사람들을 떠났다가 이후 다시 그들에게로 돌아가기 원했던 니카라과의 수녀들 이야기를 들었네. 그 사람들은 수녀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았다고 하네. 우리가 당신들을 필요로 했을 때 당신들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들은 아무 말도 못한 채 그곳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고 하네. 나는 내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네. 나는 내 생명에 너무 연연한 나머지 안전한 곳으로 도망치고 싶지 않다네. 1980년 11월 16일 편지. 그가 이 편지를 썼던 것은 11월이었다. 성탄절 시즌이 다가오자 폭력의 수위는 점점 더 높아졌다. 몇 명의 사람들이 납치되었다. 정부 당국은 자경 분자들과 내통하는 사람들도 자경 분자와 동일하게 간주했다. 아내와 자녀들은 그들의 남편과 아버지를 두고 고향을 떠나야 했다. 공동체의 일상생활 속으로 두려움이 엄습해 들어오고 있었다. 로터는 공동체에 속한 어떤 한 사람이 자기를 비난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하지만 그는 그것을 자기가 계속해서 올바른 일을 해나가야 할 신호로 인식했다. 그는 이렇게 썼다. 최근 나는 어떤 소문을 들었네. 교회와 마을의 어떤 지도자 한 명이 신부가 사람들을 볼모로 잡고 있어 라고 불평했다고 하네. 그는 내가 내 죄를 인정하고 외국으로 떠나주기를 바라고 있네. 1980년 성탄절 편지. 이런 위험한 소문을 듣고도 그는 다시 선한 목자의 형상으로 돌아갔다. 놀랍게도 그의 사랑은 그의 두려움을 압도하고 있었다. 이것은 내가 육체적 위험에 직면해 있으면서도 그들 곁에 머물러야 하는 이유 중 하나일세. 목자는 위험의 징후가 감지되기 시작했다 할지라도 결코 도망칠 수 없다네. 우리가 사람들을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는 도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주게. 우리가 그들과 함께 있음으로 인해 그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을 참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준비하는 것임을 더욱 강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해주게. 두려움과 미소. 자기 자신이 어렵고 위험한 상황에 놓이는 것보다 어렵고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더 힘든 법이다. 로터의 가족들이 그랬다. 그들은 신문을 통해 과테말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끔찍한 소식들을 접하고 있었지만 정작 그에 관한 소식은 거의 듣지 못하고 있었다. 아마도 그들은 이 몇 달 동안 로터보다 더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냈을 것이다. 1980년 11월 25일 여동생에게 보낸 편지에서 그는 자신 때문에 가족들이 많은 염려를 하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소문들, 통제할 능력도 직접 만날 방법도 없을 때 모든 상황들은 더 악화되는 것 같구나. 금요일 미국에 있는 대주교가 이곳 소로라에 있는 주교에게 전화를 걸어 내 소식을 물었다고 하는구나. 그리고 자기에게 전화를 좀 걸어달라고 부탁했다는구나. 그래서 토요일 아침 주교는 내가 있는 곳으로 기사를 보냈더구나. 나는 오후쯤 차를 타고 파나차킬로가 대주교에게 전화를 했단다. 그런데
깜빡 잊고 가족들에게 전화를 좀 걸어달라는 부탁을 하진 못했단다. 그리고 당시만 해도 가족들에게 전화를 거는 것이 꼭 필요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했단다. 다음 주 화요일이 돼서야 나는 우리 가족들 모두가 나와 연락하기 위해 과테말로 시에 있는 맨니롤 하우스에 전화를 걸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단다. 그래서 내가 가족들에게 전화를 걸었던 거란다. 내 목소리를 듣자 어머니는 울기 시작하시더구나. 바로 그때 나는 우리 가족 모두가 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걱정을 하고 있는지 알게 되었단다. 당신이 어떤 상황에 깊이 관여해 있고 날마다 일어나는 구체적인 사건들에 직접적인 반응을 보일 수 있는 한 당신은 당신의 두려움과 염려를 조절할 수 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상황들과 사건들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예상조차 할 수 없다면 당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전적으로 무력한 사람이 될 것이다. 그러면 당신 마음속으로 두려움이 무섭게 엄습해 들어올 것이다. 멀리 떨어져 있는 자녀들 때문에 노심초사하는 부모의 마음이 바로 이와 같다. 로터의 부모와 가족들은 뉴스와 기사를 통해 먼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을 접하면서 근심의 나날들을 보내고 있었다. 그것은 믿기 어려울 정도로 자극적인 내용들이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정작 들어야 할 아들과 형제의 소식은 아주 단편적으로밖에 듣지 못하고 있었다. 반면 로터의 영혼은 매우 안정되어 보였다. 그는 결코 유머 감각을 잃지 않았다. 성괴 도둑에 관한 이야기는 그것을 분명히 보여준다. 그는 그의 친구 조와 메리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썼다. 자네들은 성괴가 한쪽 구석으로 옮겨지는 것만으로도 불쾌한 감정을 가질 걸세. 자네들이 이 일을 당했다면 어찌했을까 생각하니 웃음이 나는군. 약 보름 전에 우리 교회 수녀들은 야밤에 불청객을 만났다네. 그는 1층 창문을 넘어 교회 안으로 기어 들어왔다네. 그는 두세 개의 작은 조각상 아래에 놓여있던 성괴를 가지고 떠나버렸네. 1층에서 자고 있던 2명의 수녀들은 그의 인기척을 감지하고 못했대네. 하지만 2층에서 자고 있던 수녀 몇 명은 그것을 들었다고 하네. 이걸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성괴를 여는 열쇠를 잃어버린 상태였다네. 한편 성찬을 담은 작은 용기도 땅에 떨어져 조금 망가졌지만 다음날 아침 원상태로 고쳐놓았다네. 지금 1층 창문들에는 창살이 설치되어 있다네. 1980년 12월 17일 편지. 신성 모독적 사건에 너무 또 무덤덤하고 가벼운 반응을 보이는 것을 보면 그는 분명 특이한 유형의 사제였다. 추수감사절 때 뜻하지 않은 음식을 먹었던 모습은 그의 특이함을 한 번 더 보여준다. 올해 추수감사절 저녁 식사는 내가 애초에 계획했던 것과는 달랐네. 산 루카스 교구는 내게 저녁 식사 초대를 했고 난 그것을 수락했다네. 하지만 난 약속 시간에 그곳에 가지 못했네. 왜냐하면 세르드오르에서 예정되어 있었던 5시 예배에 참석해야 했기 때문이네. 나는 예배가 끝난 후 집으로 돌아와 빵과 땅콩 버터를 바른 샌드위치를 먹었다네. 내 배는 칠면조 고기를 기대하고 있었는데 말일세. 로터가 가족과 친구들에게 보낸 편지를 보면 그의 성품을 짐작할 수 있다. 그는 근면하고 철저하고 무던하고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유머를 잃지 않고 자기가 맡은 사람들에게 헌신을 다하는 사람이었다. 그가 죽은 지 3년 반 후에야 그의 편지들을 읽으면서 나는 위험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그가 얼마나 강한 내면을 소유했었는지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내게 강렬한 감동을 주었다. 그는 편지에 한밤의 불청객과 땅콩 버터 샌드위치와 같은 농담반을 적어 놓은 것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신변이 점점 더 위협을 받고 있다는 사실 또한 언급했다. 1달 전쯤 우리 마을에서 나흘 동안 4명이 잡혀갔다네. 사람들은 공포에 휩싸여 있었네. 그들은 서로를 보호하기 위해 밤만 되면 교회로 피신해 왔네. 우리는 매일 밤마다 2명씩 불침번을 세워 갑작스런 위험 상황에 대비하고 있네. 최근 정부군들은 라디오를 빼앗고 그 밖의 장비들을 모두 약탈해 갔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방식으로 상황을 파악할 수밖에 없다네.
게다가 그들은 지도자들도 잡아가고 있다네. 2주 전 어떤 사람이 잡혀갔는데 그는 지난주 여기서 장사를 지냈다네. 그는 정부군이 추적하고 있었던 사람들 중 한 명이었다네. 나머지 2명은 종적을 감추어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았다네. 그런데 나는 오늘 내가 그들을 찾아 돌보고 있다는 소문을 돌고 있음을 알았다네. 1980년 11월 25일 편지. 또 다른 편지에서 그는 비슷한 일련의 사건들을 언급하면서 이런 말을 덧붙였다. 페드로와 나는 다른 모든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두려워하고 있다네. 하지만 우리는 괜찮아질 걸세. 정부군이 우리를 수배하고 있는지 아닌지 정확한 정보를 전혀 얻지 못하고 있다네. 이 마을의 많은 지도자들은 다른 농촌 지역에 숨어 있다네.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 정말 부끄럽네. 하지만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그것은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보네. 혹시 우리도 조금씩 그런 식의 태도에 익숙해져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네. 1980년 11월 16일 편지. 현관문 앞에서의 테러. 새해가 시작되자 위협은 바로 그의 현관문 앞까지 다가왔다. 그는 코앞에서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전도사들 중 한 명이 납치되는 것을 목격했다. 그는 비통한 마음으로 이 내용을 편지로 썼고 그것은 그가 순교한 지 몇 주 후 뉴욕 타임즈에 실리기도 했다. 친구에게 보낸 그 편지의 내용은 이러했다. 토요일 밤 전까지 지난 2주 동안은 특별한 사건 없이 조용했었네. 그런데 가장 많은 추적을 받고 있던 전도사 한 명이 우리 수도원에서 머물게 되었다네. 하지만 크게 눈에 띄는 수준은 아니었네. 그는 여기서 식사도 하고 잠도 자고 오후 늦은 시간이면 어김없이 아내와 2 자녀들을 찾아오곤 했네. 그는 교회 열쇠를 가지고 있었는데 토요일 저녁 7시 45분경 교회 앞에서 그만 4명의 당국자들에 의해 체포되고 말았네. 그가 현관문 앞에 들어서려는 순간 갑자기 교회 건물 뒤에 숨어있던 3명의 사람들이 그를 덮쳤다네. 그는 교회 15비트 앞 계단 난간을 움켜쥐면서 도와달라고 소리쳤다네. 나와 함께 동역하는 페드로는 무슨 소란스러운 소리인가 싶어 밖을 내다보았다네. 그리고는 그가 잡혀가면서 도움을 요청하는 모습을 목격했다네. 그는 정부 당국자들에게 붙잡혀 두려워하면서 도움을 호소하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도 쉽사리 그를 돕지 못하고 급히 거실에 있는 나를 불렀다네. 당시 나는 음악을 듣고 있었는데 밖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는 듯도 했지만 크게 신경을 쓰고 있지는 않았다네. 그의 호출을 받은 후에야 나는 밖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았다네. 그들은 그의 옷을 붙잡고 교회 앞 계단을 내려간 후 기다리고 있던 차에 그를 태웠다네. 이 과정에서 그들은 현관과 교회를 연결하는 난간을 부수었다네. 나는 당장이라도 뛰어가서 그를 돕고 싶었지만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다네. 왜냐하면 내가 그랬다가는 그처럼 잡혀가던지 피살 당할 것이 분명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네. 그 차는 도와달라고 호소하는 그를 태우고 쏜살같이 그곳을 떠났다네. 하지만 우리들 중 그 누구도 그를 도울 수 없었다네. 페드로와 프랑키 윌리엄스와 나는 얼마 전 알게 되어 사랑을 나누었던 한 사람이 잡혀가는 것을 보고도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했다네. 그들은 그의 입을 틀어막았지만 우리는 그의 입에서 새어나오는 절규 소리를 결코 잊어버릴 수 없었네. 교회로 돌아오자 내 등에서는 울분으로 인한 심한 경련이 느껴졌네. 아마도 그날 잡혀간 그 친구는 하루 이틀 동안 심한 고문을 받은 후 잔인하게 처형당했을 것일세. 바로 동족들에게 더 좋은 삶을 가져다 주려 했고 이 땅에 정의를 실현시키려고 했다는 제목 때문에 말일세. 이전에 그는 내게 이런 말을 했다네. 저는 결코 누구의 재물도 훔치지 않았고 누구의 음식도 가로채지 않았어요.
그리고 누구에게 해를 끼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들은 왜 저를 해치려 하고 죽이려 하는 거죠? 주일 아침 도시에서 마을로 들어오는 마지막 버스에 탄 승객들이 납치된 것으로 보이는 사람이 도와달라고 소리 지르는 것을 들었다고 우리는 증언했네. 그들은 문이 4개 달린 군용 지프차와 그 뒤를 따르는 군용 구급차와 만났던 것일세. 그는 이제 겨우 30살이었고 그에게는 아내와 1살, 3살의 아들들이 있었다네. 우리는 그가 무사하기를 기도하는 수밖에 없었다네. 그가 납치된 지 20분 후 나는 전화국으로 달려가 산 루카스의 경찰서로 전화를 걸어 그를 납치해 간 차를 좀 조사해달라고 부탁했네. 나는 무장을 한 사람들이 갑자기 들이닥쳐 그를 납치해 갔다고 진술했네. 경찰들은 자기들도 그 차를 보았지만 모르는 척 넘어갈 수밖에 없었다고 대답해 주었네. 우리는 바로 그날 밤 4명에서 5명 정도의 사람들이 납치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네. 전화국에서 돌아온 나는 교회 앞 마당에 수류탄이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했네. 아마도 그것은 격투를 벌이던 과정에서 정부군이 떨어뜨렸던 것이 아닌가 싶네. 이 공동체에서 납치된 사람들은 모두 11명이며 그들은 모두 죽은 것으로 추정되네. 그리고 그들 중 한 구의 시체만이 신원이 확인되어 이곳에 묻혔네. 그리고 세 구의 시체는 간신히 치말테 난고 공동묘지에 묻힐 수 있었네. 그들은 모두 안티구아에서 납치된 사람들이었네. 나는 그들이 납치되고 일주일 후 근방에 있는 모든 병원들과 시체 안치소를 찾아가 그들의 인상착의를 확인한 다음 그들의 시체를 찾아왔다네. 1981년 1월 5일 편지. 로터의 절제된 어조는 나를 놀라게 했다. 이렇게 끔찍한 이야기를 그렇게 덤덤하게 표현하다니 말이다. 그는 벌어진 사건을 정확하고 자세하게 묘사했다. 반면 자신의 감정은 거의 언급하지 않았다. 그는 지금 납치되어 가서 고문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게 될지도 모르는 친구의 절규를 들으면서 엄청난 분노를 느꼈다. 그는 등에 경련이 일어날 만큼 강한 울분을 느꼈다. 하지만 그는 자기를 둘러싸고 있던 폭력에 직접적으로 대응할 수 없었다. 그것은 분명 거룩한 간격이었다. 그는 공포스러운 상황으로부터 달아나려 했던 것이 아니었다. 그는 그의 사람들 곁에 있어야 했으며 날마다 늘어만 가는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어야 했던 것이다. 그는 엄습해오는 어둠의 세력들에게 직접적으로 저항하기보다는 남편 또는 아버지를 잃은 사람들을 돌보는데 전력을 다해야 했던 것이다. 그는 이렇게 썼다. 이 11명의 사람들 때문에 우리 공동체에는 9명의 과부와 32명의 아버지 없는 아이들이 생겼다네. 이들은 긴급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네. 이것 또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도주해 온 사람들도 많다네. 이들이 낯선 땅에서 일거리를 찾기란 거의 불가능하네. 이들 역시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간절히 필요로 하고 있네. 이들 중 어떤 사람들은 라디오 방송국, 기계공장, 건강협회 등에서 급여를 받고 일했으며 하지만 농장에서 일하는 것만큼 충분한 급여는 받지 못하고 있네. 그들은 시간을 두고 다른 생계 수단을 찾아야만 할 것세. 특히 자녀를 둔 과부들에게 그것은 절실히 필요한 일이 될 것세. 하지만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세. 나는 이들을 도와달라는 부탁 편지들을 런던으로 보냈다네. 이제 곧 그들은 얼마의 돈이라도 보내줄 것일세. 이 런던의 단체는 어떤 사람에 의해 설립되었고 나는 거기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모금을 하는 책임을 맡게 되었다네. 이들을 돕는 일은 정부로부터 반동 행위라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네. 반동 행위적 섬김. 이들을 돕는 일은 정부로부터 반동 행위라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네. 라는 마지막 문장은 로터의 순교를 암시하는 유일한 단서였다. 로터는 사제로서 목자로서 이곳 산티아고 아티트란으로 왔다. 그리고 그는 최후의 순간까지 그 역할을 잘 감당했다.
그는 정치 활동이나 정치인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았다. 또한 그가 맡은 본연의 사명, 즉 사람들을 돌보는 사명에 정치 활동이나 정치가들이 개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기 원했고 그것에 높은 가치를 부여했다. 하지만 정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목자적 헌신을 정부에 대항하는 행위로 간주했다. 가난한 사람들의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해 애쓰고 인디안 농부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건네는 것이 정치적 행위로 치부되었던 것이다. 로터는 그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그들을 돕는 일이 정치적 반동 행위로 치부될 수 있다고 말했던 것이다. 그는 그것이 반동 행위로 간주될 것을 알면서도 기꺼이 위험을 감수하려 했다. 물론 신중을 기하긴 했지만 말이다. 정치적 상황은 거대한 폭력을 유발시켰고 폭력은 사람들의 깊은 고통을 유발시켰다. 그 고통은 목자적 보살핌과 치료를 필요로 했다. 하지만 그들을 보살피고 돌본 사람들은 탄압을 받아야 했다. 어떤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이들을 돌보았다는 이유로 오스카 로메로 대주교, 이타포드 수녀, 그 밖에 많은 사람들은 죽음을 당했다. 이것은 또한 로터가 순교를 당해야 했던 진짜 이유이기도 했다. 사랑했던 전도사가 난폭하게 납치되는 모습을 본 후 로터는 자기의 사람들 곁에 머물러야겠다는 헌신의 마음을 다시 한번 다짐하게 되었다. 나는 아직도 그날의 일을 잊을 수 없다네. 지난 토요일에 일어났던 일은 정말 끔찍했다네. 그것은 바로 교회 문 앞에서 일어났네. 우리는 그가 우리와 함께 머물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이처럼 직접적인 위험을 받으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네. 우리는 지금까지 그 어떤 직접적인 위협이나 돌발적인 폭행을 당한 적이 없었네. 게다가 지금까지 우리는 우리가 위험한 반동 분자라는 낙인이 찍혔다는 소문도 들은 적이 없었네. 요즘 다른 마을들은 우리보다 더 심한 폭행을 경험했다고 하네. 지난 2달 동안 3명의 사제들이 직접적인 위협을 받아 자기가 맡은 지역을 떠나야 했다네. 그리고 2명의 사제들은 단지 두려움을 이기지 못해 출국했다고 하네. 한 사람을 제외하고 그들은 모두 외국인들이었다고 하네. 1981년 1월 5일 편지. 로터는 과테말라의 정치적 상황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지 않았고 혁명운동에 참여한 적도 거의 없었지만 과테말라 국민들에게 혁명 이외에는 특별한 대안이 없다는 것에는 공감하고 있었다. 그는 결코 폭력을 묵인하지 않았지만 모든 종류의 폭력을 비난하지는 않았다. 그는 이 나라 국민들이 걸기하는 것은 정부의 압제에 대한 필연적이고 필사적인 반응이라고 이해했다. 그는 이렇게 썼다. 이 중미 지역 전체는 급격한 변화의 과정을 겪고 있네. 만약 정부가 이 사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지 않겠다고 하면 분명 전쟁이 일어나고 말 걸세.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사람들은 모두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네. 우리가 처한 상황을 위해 기도해주게. 우리가 안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계속해서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해주게. 처단자 명단. 로터가 1981년 1월 5일자 편지를 쓴 지 이틀 후 산티아고 아티트란 근처 커피 농장인 차카에에서 16명의 사람들이 대량 학살을 당했다. 그 사건이 일어나고 얼마 후 로터의 친구 한 명은 처단자 명단에 그의 이름이 올라와 있는 것을 정부 자료를 통해 알게 되었다. 당시 로터는 교구일 때문에 과테말라시에 가 있었다. 수많은 전화 끝에 친구는 로터에게 그 소식을 전할 수 있었고 가능한 한 빨리 이 나라를 떠나라는 조언까지 덧붙였다. 이제 로터는 직접적인 위협을 받게 된 것이었다. 그는 처단해야 할 위험 인물이 된 것이었다. 산티아고뿐 아니라 과테말라 그 어디에 있더라도 이제 그는 더 이상 안전하지가 않았다. 그에게 있어 과테말라에서 머무는 것은 자살 행위나 마찬가지였다. 1월 29일 로터는 가족들이 있는 오클라호마로 돌아갔다. 그가 자신의 사람들을 위해 기꺼이 생명을 바치겠다고 한 말이 죽임을 당하고 싶다는 의미는 아니었다. 이것은 중요한 점이다.
영웅주의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무모한 행동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것이 순교하겠다는 열망이야도 말이다. 루터의 성품을 유추해 볼 때 그는 전적으로 그런 마음과 태도를 가질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자기의 생명을 사랑할 줄 알았고 살 수 있는 날까지 살기 원했던 신중하고 분별력 있는 사람이었다. 그가 맡고 있는 사람들은 항상 그의 첫 번째 관심사였다. 하지만 그들과 함께 살 수 없는 상황과 만났기에 그는 그들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한때 그가 대주교에게 보낸 편지 속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다. 만약 직접적인 위협을 받는다면 저는 이곳을 떠나겠습니다. 바로 그 직접적인 위험이 닥쳤기에 그는 떠났던 것이다. 이 신실하고 분별력 있는 사람에게 그것 이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었다. 고향으로 돌아오자마자 로터는 중미 선교를 위한 연합체에서 적극적인 활동을 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로터에게 과테말라의 상황에 대해 이야기해달라고 부탁했다. 그는 페드로와 함께 멕시코에서 열린 워크숍에 참석하여 몇 번의 연설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는 이 새로운 단체에 너무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일하는 것을 원치 않았다. 왜냐하면 그의 최우선적인 열망은 산티아고 아티트란 사람들에게 돌아가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미국에 남아 중미 선교를 위한 연합체에서 강의나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하지 않았다. 그에게는 그런 마음이 없었다. 그는 더 이상 미국을 마음의 고향으로 느끼지 못했다. 오랜 세월 동안 산티아고 사람들과 함께 지내왔던 탓에 그의 진정한 마음의 고향은 산티아고가 되어버린 것이었다. 그는 오직 한 가지만을 바라고 있었다. 그것은 가능한 한 빨리 과테말라로 돌아가는 것이었다. 그는 1981년 3월 3일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된 마크 그루에네키에게 이런 편지를 썼다. 과테말라에서 12년 반 동안이나 사역을 해왔기 때문인지 나는 거의 과테말라인이 다 된 기분이네. 나는 여전히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네. 하지만 그가 지금 그곳으로 돌아간다면 그는 안전할 수 있겠는가? 이것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질문이다. 그는 자신의 위험을 인식하고 있었기에 자신의 열망을 제고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나는 곧 그곳으로 돌아가고 싶네. 하지만 만약 내가 그렇게 한다면 아마도 나는 그곳에서 다시 탈출하지는 못할 것세. 열흘 전 나는 그곳에 전화를 걸어보았네. 그들은 정부의 직접적인 위협이 줄어들고 있으니 내가 그곳으로 돌아와도 괜찮다고 말했네. 그것은 정말 내게 큰 갈등을 느끼게 했네. 지금을 기회라고 생각하고 내가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야 하겠나? 그 누구도 내 안전을 보장을 해줄 수 없는 상황인데 말이네. 내가 원치 않는 하나의 죄. 로터는 위험을 무릅쓰고 고난주간에 산티아고 아티트란 사람들에게 돌아갔다. 페드로 역시 과테말라로 돌아갔지만 안전상의 이유로 다른 지역에 머물렀다. 이제 로터는 이 교구의 유일한 사제가 되었다. 비록 그는 친구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지금 이곳은 잠잠해지고 있네. 지금 이곳 상황은 개선되고 있네. 라고 썼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불안감이 남아있었다. 한편 그는 5월에 사촌 돈 울프의 사제 서품식과 돈이 인도하는 곳 첫 번째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 미국으로 돌아가 며칠을 보냈다. 그는 돈에게 편지를 쓰면서 교구 사제가 자신뿐인 것에 대한 염려를 비추었다. 자네도 언젠가 이곳에 방문할 마음을 먹게 될 것세. 이곳은 사역하는 사람들보다 방문하는 사람들이 더 안전하다네. 난 자네가 여기서 즐겁게 사역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네. 하지만 그것은 먼 훗날의 이야기가 될 것세. 자네는 지금부터 몇 년간은 자네가 있는 곳에서 사역을 해야 할 것이기 때문일세. 내 동력자는 아직까지 여기서 나와 함께 사역을 하지 못하고 있네. 누군가가 와서 예배도 인도해주고 병든 사람들도 돌보아주고 그 밖의 일들도 해준다면 얼마나 좋겠나. 그렇게만 된다면 스케줄도 자유롭게 정할 수 있고 마음도 한결 편할 텐데 말일세. 1981년 6월 1일 편지. 새롭게 사제 서품을 받은 사촌에게 보낸 편지에서 그는 사제에게 가장 중요한 자세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언급했다.
돈, 늘 사제로서 올바른 자세를 견지하게. 섬김은 우리의 모토가 되어야 하네. 난 오클라호마의 어떤 사제 집단들은 섬기려 하기보다 섬김을 받고자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네. 나는 이런 원치 않는 하나의 죄를 짓고 싶지 않네. 나를 위해 기도해 주게. 이 편지에서도 그의 어조는 여전했다. 그는 우쭐하는 생각이나 분에 넘치는 열망을 품지 않았다. 사제로서 그가 가졌던 자세는 단순했다. 그것은 바로 철저하게 그가 맡은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었다. 그는 이런 철학을 견지하면서 살았다. 그는 필요하다면 죽을 수도 있다는 각오로 그가 맡은 사람들을 섬겼다. 부활절이 지난 후 로터는 꽤 중요한 일을 준비하게 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 강림절에 신앙 고백식을 거행하자고 건의했던 것이다. 게다가 7월에 열리는 사도 야고보의 축제일도 얼마 남지 않았다. 전통적으로 이날에 사람들은 결혼식을 올리며 성찬식을 거행한다. 수백만의 사람들은 로토에게 행사의 지침과 편성을 요구했다. 원래 이런 일들은 전도사들이 맡아 주어야 하는데 그들은 납치에 대한 두려움으로 일에 손을 대지 못하고 있었다. 사람들의 사기는 점점 떨어져갔고 협력도 매우 느리게 진행되었다. 로터는 자기가 자리를 비운 3달 동안 교구의 생명력이 많이 상실된 것을 인식하고는 앞으로는 무슨 일이든 자기가 솔선하여 모범을 보여야겠다는 다짐을 했다. 교구에는 두려움이 만연되어 있다네. 그것은 바로 정치적 상황 때문이네. 결국 하나뿐인 전임 사제인 내가 좋은 방도를 찾아낼 수밖에 없는 실정이네. 전도사들이 지금과 같은 모습을 보인다면 우리는 아무 일도 이룰 수 없네. 나는 그들에게 그들이 맡은 일들을 충실히 수행해 줄 것을 요청했네. 그리고 그것들은 완수해 줄 것을 요청했네. 그렇다네. 나는 단지 그들에게 일을 좀 열심히 해달라고 요청했던 것일세. 그런데 그런 나의 요청은 놀랍게도 전도사들 개개인에게 큰 도움을 주었다네. 그리고 공동체에도 큰 유익을 주었다네. 1981년 7월 11일 편지. 7월 13일 부모님에게 보낸 편지에서 그는 자기가 맡고 있는 일들에 대한 생각을 기술했다. 우리는 성령 강림 주일에 149명을 대상으로 거행할 신앙 고백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수녀들은 필요한 사항들을 정비하고 있고 저는 전도사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전도사들은 교구에서 자기가 맡은 지역 주민들을 가르쳐야 합니다. 성령 강림 주일 후 일주일, 그러니까 7월 25일인 사도 야고보의 축제일에는 결혼식과 성찬식을 거행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 행사를 준비할 전도사들을 가르쳐야 합니다. 한 명의 수녀와 저는 18명의 전도사들을 대상으로 결혼식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수녀들은 나머지 전도사들을 대상으로 성찬식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것입니다. 이날 축복을 받을 커플들은 무려 92쌍이나 됩니다. 그리고 성찬식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260명이나 됩니다. 이 모든 일들이 잘 진행되어 교구에 새로운 활력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과거 몇 달간 지속되었던 두려움들이 해소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죽기까지 신실하게. 수녀들의 열정은 루터가 활기 있게 사역을 감당하는 데 큰 도움을 주었다. 그들의 헌신은 실로 그에게 강력한 영감을 불어넣어 주었다. 이뿐 아니라 폭력이 증가하고 있는 위험한 상황에서도 두려움을 극복하려고 노력하는 많은 사람들 역시 그의 사역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 그렇지만 그는 분명 죽음의 위험이 자기에게 점점 더 가까이 접근해 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가 미국으로 돌아가기 얼마 전, 그러니까 1981년 1월에 그는 많은 인디안들이 죽음을 당했다는 사실을 편지를 통해 여러 차례 전했었다. 그리고 다시 산티아고 아티트란으로 돌아온 4월 이후에는 많은 사제들이 폭력의 희생양이 되고 있다는 내용을 자주 편지에 담았다. 그는 친구 프랭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썼다. 내가 이곳으로 다시 돌아온 얼마 후인 지난 5월 중순에는 소로라 대교구의 어떤 사제 한 명이 대급판에서 죽임을 당했다네. 그는 페트준 원주민 출신으로 이곳에 사역한 지 겨우 1년 남짓밖에 되지 않았다네.
한 달 전에는 제수트가 과테말라시 어느 거리에서 납치를 당했는데 그 후로 그에 관한 아무런 소식도 들리지 않았다네. 열흘 전에는 이탈리아계 프랑스인 사제 한 명이 동부 지역의 어느 상점 안에서 총격을 당했다네. 이사발이라고 하는 그 사람은 내가 4년 전 파나마에서 6주 과정으로 진행된 신학 수업에 나와 함께 참여했던 사람이네. 1980년 5월 1일 이후로 무려 8명이나 되는 사제들이 납치되거나 살해당했다네. 언제쯤이나 돼야 이런 일들이 그치겠나. 1981년 7월 11일 편지. 로터는 프랑키에게 편지를 쓴 바로 다음 날 또 다른 친구들인 메리와 조에게도 편지를 썼다. 그는 그들에게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로 질문을 던졌다. 이것이 종교적 핍박이라고 생각하지 않는가? 로터는 외국인이라도 심지어 미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라도 더 이상 이곳에서 특별한 위상을 부여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점점 더 많은 사제들이 죽음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 이 나라를 떠나야 했다. 로터 역시 자신만은 안전할 것이라는 환상을 가질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곳에 계속해서 머무는 이유는 단 한 가지, 바로 사람들이 구체적인 사안에서 자기를 필요로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자기 자신보다 그들을 더 많이 생각했던 것이다. 그는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교구문들을 면회했으며 과부들과 고아들을 돕고 보살폈으며 병자들을 방문했다. 그는 어디서든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 특별히 어떤 한 사람에게 세심한 관심을 기울였다. 그는 지난 2월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납치되었는데 놀랍게도 이번 고난주간 다리에 총상을 입은 채 마을에 나타난 사람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신기한 듯 그를 바라보았다. 로터는 그에게 필요한 의료 조치를 취해주고 싶어 했다. 당시 뼈 전문의인 하샤 박사는 1년간 휴가를 얻어 자신의 의료 기술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 제3세계 국가들을 순회하고 있었다. 로터는 그가 과테말라로 왔다는 소식을 들었고 자신의 부상당한 교구민을 도울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다. 그는 가족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썼다. 저는 뼈 전문의를 방문하기 위해 소로라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는 7월 내내 이곳에 머문다고 합니다. 저는 의사가 지난 2월 총상을 입은 우리 교구민을 진단해 주었으면 합니다. 그는 지금도 다리에 버팀목을 부착하고 있으며 추측하건대 아직도 엉덩이에 총알이 박혀 있는 것 같습니다. 1981년 7월 13일 로터는 생애 마지막 며칠을 그 사람을 돌보는 데 사용했다. 전해지는 바로는 그의 생애 마지막 사역은 부상당한 한 교구민의 엉덩이에서 총알을 제거하고 다리를 치료하기 위해 그를 소로라로 데리고 간 것이었다. 1981년 7월 28일 새벽 12시 30분경 키가 크고 날렵해 보이는 3명의 남자들의 복면을 쓰고 교회 안으로 몰래 잠입해 들어왔다. 그들은 로터의 침실이라고 생각했던 것을 수색했지만 그를 발견하지 못하자 바로 옆방에서 자고 있던 한 젊은이를 깨웠다. 그 젊은이는 다름 아닌 페드로였다. 그들은 그에게 로터가 있는 곳을 가르쳐주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협박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그는 로터가 자고 있는 아래층 방으로 그들을 인도했다. 그는 스페인어로 그를 불렀다. 신부님, 어떤 사람들이 당신을 찾고 있어요. 페드로는 겁에 질려 위층으로 달아났고 그 사람들은 방으로 들어가 그를 납치하려 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을 즉각적으로 감지한 로터는 여기서 나를 죽여라 라고 소리쳤다. 당시 각 교구의 사제들 사이에서는 입에 담기에도 소름이 끼치는 너무나 끔찍한 소문들이 돌고 있었다. 그것은 바로 납치에 관한 소문들이었다. 그들은 납치되어 고문을 받고 살해를 당한 후 길 모퉁이나 사냐에 버려지는 것보다는 현장에서 죽는 것이 더 낫다고들 말했다. 그래서 사제들은 위험이 닥치면 현장에서 피살되어 행여라도 교구 사람들이 자기들의 시체를 찾아 이리저리 헤매는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랬다. 몇 가지 타당한 증거들. 손등의 피부들은 심하게 찢겨져 있으며 침대 옆 벽은 아주 윗부분까지 핏자국이 얼룩져 있었다는 그 타당한 증거들은 로터가 침입자들에 대항하여 치열한 싸움을 벌였음을 입증하고 있다. 그는 도와달라고 소리치지 않았다. 그는 살아남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았던 것이다.
그의 유일한 희망은 잡혀가지 않고 그곳에서 죽는 것이었다. 침입자들은 로터를 산채로 납치하는 것이 어려움을 인식하자 그의 머리에 두 발의 총을 쏘고 달아나 버렸다. 그 방에는 피로 물든 그의 시체만이 남았다. 수녀원 곳곳에서 자고 있던 수녀들은 총성을 듣고 깨어났다. 얼마 후 그들은 로터의 시체를 발견했다. 그리고 얼마나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는지 알게 되었다. 로터는 미국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과테말라 아티트란 사람들에게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최후의 순간까지 그곳 사람들을 돌보며 섬기다가 순교했습니다. 다음 장 교회의 씨앗에서는 로터 신부의 순교 이후의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기대해 주세요.